안녕하세요. 부버즈 김현민 기자입니다. 지난 번리와의 FA컵 3라운드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드러낸 토트넘이 티모 베르너와 드라구신을 영입하면서 맨유와의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맨유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를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는 한국 시간 1월 15일 새벽 1시 30분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그 홈팀 맨유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최근 공식 대회 10경기에서 3승 2무 5패의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리미어 리그만 국한 지어 놓고 보면요. 2승 1무 4패인데요. 5경기로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은 1승 1무 3패의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한 1승은 에스턴 빌라전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는 수확을 어느 정도 올리긴 했으나, 본머스와 웨스트햄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팀한테 패하는 문제를 드러냈죠. 이와 함께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 8위까지 밀려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주목해 볼 부분이 골득실이 마이너스 5입니다. 이는 9위인 뉴캐슬, 10위인 첼시, 11위인 울버햄튼, 17위인 에버턴보다도 더 나쁜 골득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맨유의 문제는 무엇에 있을까요? 바로 이제 그 팀 득점에 있는데요. 맨유는 이번 시즌 경기당 슈팅 숫자는 14.2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팀 득점이 22골로 최소 득점 3위라는 데에 있습니다. 승격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이제 그 번리 다음으로 적은 골을 넣고 있는 맨유입니다. 무엇보다도 맨유는 공격진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맨유의 공격진이라고 한다면은 호일룬과 가르나초, 레시포드, 마샬, 그리고 안토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토니는 아예 골이 없고요. 가르나초가 3골, 레시포드가 3골, 마샬이 1골, 그리고 호일룬이 1골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리스트에 있는 선수들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을 넣은 맨유 선수들인 거거든요. 안토니는 아예 단 1골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 골을 넣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득점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맨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록 지난 그 주말 번리전에서 맨유가 위건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4라운드 진출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문제는 위건이 3부 리그, 그것도 18위밖에 되지 않는 팀이에요. 즉 4부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약팀인 거거든요. 물론 위건이 과거에는 이제 뭐 조원희 선수가 뛰었을 때라던가 그때는 프리미어 리그에 있었던 팀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때의 위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 위건 상대로 점유율에서 67대 33로 크게 앞섰어요. 그런데 이제 슈팅을 무려 33회를 가져갔고 이 중 유효 슈팅이 14회였고 빅찬스가 무려 7회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너킥도 12회를 가져갔는데 골은 단 2골이 전부였어요. 기대 득점이 4.03골이었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맨유가 정상적이었으면은 4골을 넣어야 했던 경기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심각한 결정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맨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심지어 이제 골을 넣은 선수도 공격형 미드필더인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한 달롯이었죠. 공격진은 여전히 무득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더 큰 문제가 맨유가 시종일관 공격을 주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인데 위건이 올라간 그래프가 거의 없죠. 거의 90분 내내 맨유가 공격을 퍼부었으나 2골에 그쳤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마저도 한 골은 부페의 페널티킥 골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그 맨유에게 자그마한 위안거리가 있다면은 그동안 부상으로 계속 결장을 했었던 왼발잡이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토트넘전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 테너 감독이 1월 8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카세미르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이미 오래전에 그라운드로 돌아왔고 마침내 팀 훈련에 복귀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팀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훈련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하는데 아직 며칠이 걸릴 것이다.
심지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정팀 토트넘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공식 대회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브라이턴 원정 패배가 유일했는데요. 이와 함께 토트넘은 4위 아스널과의 승점 차를 1점으로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1위 리버풀과의 승점 차도 6점밖에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여전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승점 차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이제 맨유는 4위인 아스널과의 승점 차도 9점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4위 이내 진입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19위이자 승격팀인 번리 상대로 FA컵에서 최정예를 내보냈으나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드러내면서 1대0 신승을 거뒀다는 게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점유율에서도 63대 37로 앞섰고요. 슈팅 숫자도 16대 10으로 우위를 점했고요. 유효 슈팅은 7대 1로 압도했습니다. 코너킥에서도 8대 3으로 앞섰는데요. 문제는 이제 빅찬스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번리가 빅찬스 2회를 기록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번리의 배후를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도 아무래도 떨어졌고, 또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골만 넣는 게 아니라 많은 찬스 메이킹도 해주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빠지니까 찬스 메이킹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나오게 되면은 상대팀 수비가 2명이 붙는 효과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다 보니까 정상적인 수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히샬리송이라던가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 큰 문제가 토트넘 역시도 번리 상대로 시종일관 공격을 주도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 그 왼쪽에 있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번리가 공격한 상황 자체가 거의 없었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토트넘이 공격을 주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공격을 주도했음에도 1골에 그쳤던 이유는 바로 이제 그 공격 3인방의 부진에 있는 건데요. 먼저 그 브레넌 존스는 슈팅 6회를 가져갔으나 단 하나의 골도 없었습니다. 드리블은 4회 시도에서 2회 성공시키면서 나름 괜찮은 드리블 효율을 기록했으나 이제 그 크로스는 4회 시도하고도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키패스도 단 한 번밖에 없었고 패스 성공률도 7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고도 슈팅이 2번밖에 없었습니다. 드리블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고요. 키패스도 한 번이 전부였고,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7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루세스키, 원래 클루세스키가 손흥민 선수가 있었을 때는 찬스 메이킹을 상당히 많이 기록하면서 메디슨이 없는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줬었거든요. 하지만은 번리전에서는 단 하나의 키패스도 기록하지 못했고요. 크로스도 3회를 시도했으나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슈팅 3회 시도했으나 골이 없었습니다. 드리블 2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이 전부였고요. 즉 공격 3인방이 슈팅 11회를 시도하고도 무득점에 그친 겁니다. 그리고 공격 3인방의 키패스가 도합 2회가 전부였고요. 포로가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환상적인 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득점 찬스 패스를 보더라도 포로가 독보적으로 많이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수비수인 에멜송 로얄이 그 다음을 기록을 한 거죠.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그 다음은 바로 수비수인 벤 데이비스였고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벤탄쿠르가 그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공격수 중에서는 그나마 브레넌 존슨과 그리고 교체 투입된 브라이언 힐이 어느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듯 공격진에서 득점 찬스 패스가 없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홀로 고립된 섬처럼 있었습니다. 패스 네트워크 보면은 히샬리송한테 가는 패스가 단 하나도 없었죠. 이렇듯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번리전에 드러내다 보니까 토트넘은 급하게 라이프치히 공격수인 티모 베르너를 임대로 영입했습니다. 베르너 같은 경우는 라이프치히 시절 전성기를 구가했었죠. 2016-17 시즌에 21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2017-18 시즌에는 13골 8도움, 2018-19 시즌에는 16골 9도움, 그리고 2019-20 시즌에 28골 8도움을 기록하면서 이때가 이제 그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첼시가 나름 거액을 들여서 베르너를 영입했었는데 데뷔 시즌에 6골 12도움. 도움은 많이 기록했지만은 골은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2년차 때 4골 1도움에 그치면서 실망감을 안겨줬고, 그러면서 이제 라이프치히로 복귀한 지난 시즌에 9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부상도 있었고 또 이제 오펜다 영입으로 인해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8경기 2골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은 출전 시간이 203분이었기 때문에 101분당 1골을 넣은 셈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라이프치히에서 2017-18 시즌부터 2019-20 시즌까지의 그래프와 첼시에서의 2시즌 그래프를 비교해 놓고 보면요. 골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유효 슈팅도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지만요. 그 외 나머지 기록들은 첼시 시절이나 라이프치히 시절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특히 이제 그 공격 진영 패스는 동률이었고요. 중거리 슈팅 시도도 엇비슷했고요. 도움도 엇비슷했고요. 빅찬스 메이킹도 엇비슷했고요. 그리고 드리블 시도도 라이프치히 시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베르너가 첼시에서 골이 안 들어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득점과 유효 슈팅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그 베르너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첼시 시절 기록은 공식 대회 89경기에 출전해서 23골 21도움, 경기당 0.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나쁜 수치까지는 아니에요. 도움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특히 이제 그 2020-21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우승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고요. 특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결승 진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죠. 2021-22 시즌도 챔피언스 리그 5경기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 FA컵에서도 5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했었고요. 여기에 더해 그 베르너는 프리미어리그 데뷔 이래로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시즌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습니다. 포지션별 그 출전 시간을 분으로 적은 거거든요. 가장 많이 뛴 거는 중앙이에요. 중앙 공격수로 그러니까 원톱으로 1105분, 그리고 투톱의 좌우에서 왼쪽에서 886분, 오른쪽에서 184분을 뛰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뛴 게 이제 왼쪽 측면인 거죠. 왼쪽 측면 공격수로 780분, 그리고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168분을 뛴 거고요. 또 이제 그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뛰었습니다. 그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4-2-2-2 포메이션을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438분,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344분, 그리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14분을 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165분을 뛰었고, 심지어 왼쪽 윙백으로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34분을 뛰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르너가 중앙에 위치하더라도 왼쪽으로 빠졌다가 들어오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르너는 중앙 공격수와 왼쪽 측면 공격수가 주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외의 역할들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 그 토트넘의 또 다른 약점은 바로 공중볼에 있습니다. 토트넘이 경기당 공중볼 획득 횟수는 9.3회로 맨체스터 시티 8.3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공중볼 획득이 10회 미만인 팀은 맨시티, 토트넘, 에스턴 빌라 이렇게 세 팀이 전부이거든요. 여기에 더해 토트넘은 벤 데이비스와 로셀소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안 그래도 토트넘이 센터백 숫자가 부족한데 벤 데이비스까지 빠지면서 더 이제 그 센터백 숫자 부족에 시달리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 이제 그 토트넘은 급하게 제노아 센터백 드라구신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드라구신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빨리 영입을 이제 단행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적료는 3천만 유로고 계약 기간은 6년입니다. 드라구신은 어떤 선수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구신은 공중볼에 일단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요. 클리어링 87회로 세리에아 선수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헤딩 클리어링이 45회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공중볼 획득이 59회로 세 번째로 많고요. 여기에 더해
헤딩 슈팅도 12회로 9번째로 많습니다. 드라구신이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수이거든요. 그런데 헤딩 슈팅이 9번째로 많다는 거는 정말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드라구신은 19경기 전 경기에 출전해서 출전 경기 수 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1710분으로 출전 시간도 공동 1위입니다. 드리블 허용 횟수가 1회밖에 되지 않는데 유럽 5대 리그에서 드라구신보다 더 적은 드리블 돌파를 허용한 선수는 리버풀의 핵심 센터백인 판다이크 한 명밖에 없습니다. 판다이크는 단 하나의 드리블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볼 경합 승리도 88회로 두 번째로 많고요. 볼 경합 승률도 67%로 두 번째로 높고요. 또 이제 슈팅 차단도 12회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구시는 세리아에서 수비에 특화된 수비수입니다. 빌드업이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 약점이 있는 선수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볼 클리어링 할 때 방향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 지적이 있어요. 발밑은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 없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전진성이 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노아가 승격팀이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서면서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지난 시즌 세리에 B에서는 볼 전직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그 전진 캐리 그래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5m 이상 전진한 거를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 상당히 많이 기록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드라구시는 그 제노아가 3백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3백의 왼쪽, 오른쪽, 중앙까지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지만은 도리어 왼쪽 센터백으로 739분을 뛰면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트맵도 약간은 왼쪽 센터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왼쪽에 조금 있고 수비 액션도 왼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판더펜이 지난 그 번리전에서 비록 출전하지는 않았지만은 벤치를 지키면서 부상 복귀를 알렸죠. 여기에 대해 이제 그 판더펜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다음 주에 큰 경기가 있을 예정이니 바로 이제 맨유전을 얘기하는 거죠. 몇 분 정도라도 출전 시간을 얻었으면 좋겠다. 몸 상태는 매우 좋다. 준비가 된 것 같다. 내가 그라운드에 나선 지 10주가 지났는데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할 때 정말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원래 1월 말 복귀 예정이었던 로메로도 부상 복귀를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디 애슬레틱의 찰리 에클레시어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로메로가 현재 그 햄스트링 부상에서 상당히 그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하면서 맨유전 복귀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메로와 판더펜 그리고 드라구신이 맨유전에 선수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후스코어드 예상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코어드는 로메로와 판더펜이 모두 선발 출전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드라구신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발을 맞추지도 않았다 보니까 선발보다는 벤치에서 대기할 걸로 예상한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벤탄쿠르의 수비형 미드필더 파트너로 호이비에르가 선발 출전할 걸로 봤습니다. 스킵이 지난 번리전에 아무래도 부진했다 보니까 그렇게 예상한 걸로 보이고요. 번리전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던 로세소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클룹세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다시 오면서 브레넌 존슨 오른쪽, 베르너 왼쪽,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로 히샬리송이 설 걸로 후스코드는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 팀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전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 맨유가 63전 39승 13무 11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경기에서 6승 2무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맨유인데요. 다만 이제 그 토트넘 입장에서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한 거죠.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고 지난 시즌 홈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토트넘의 올드 트래포드 원정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31전 4승 3무 24패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나마 위안거리라면은 4승이 최근 11경기에서 기록한 겁니다. 즉 11경기 4승 7패인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후스코어드의 예상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코어드는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뭐라고 이제 그 전망을 한 거냐면요. 맨유는 FA컵 4라운드에 진출하면서 최근 공식 대회 3경기 중 2경기를 승리했다. 맨유는 또한 토트넘과의 최근 4번의 리그 맞대결 중 3번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맨유가 그래도 최근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도 토트넘에게 강하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토트넘의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요. 토트넘은 번리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최근 6번의 공식 대회에서 5번을 승리했다. 비록 토트넘은 최근 원정 4경기 중 1경기만 이겼을 뿐이지만 분열된 맨유를 상대로 엄청난 승점 3점을 획득할 자신이 있을 것이다. 즉 맨유가 현재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맨유가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토트넘은 에릭 테나의 팀에 또 한 번의 패배를 안길지도 모른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맨유 원정 이후 맨시티와의 FA컵 4라운드가 있습니다. 이 2경기가 죽음의 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와 비수마, 사르가 복귀할 예정인 울버햄튼전 이전까지는 일정이 수월한 편입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는 현재 16위에 그치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 5연패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턴은 브렌트포드보다도 더 낮은 17위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 3연패의 부진에 빠졌죠. 딱 이제 토트넘전 패하면서 연패에 늪에 빠진 건데요. 그나마 이제 브라이턴전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죠. 토트넘이 브라이턴 원정에서 패하기도 했고요. 거기다 이제 브라이턴의 순위도 7위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브라이턴이 윙자원들이 줄부상을 당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의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손민, 비수마, 사르가 복귀하고 울버햄튼과의 홈경기에 이어서 첼시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죠. 과연 토트넘이 맨유전에 새로 영입한 선수들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들이 가세와 함께 상승 무드를 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앞으로의 경기들도 분석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